조선의 과거시험 꿈과 좌절의 역사. 1800년 3월 춘당대에서 이틀간 벌어진 과거시험에 21만 5,417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렸습니다.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는 특별 과거시험이었죠.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춘요, 즉 봄날 새벽의 과거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대와 막대기를 휘두르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강세왕이라는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 과거시험장에서 만마리 개미가 격렬하게 싸운다.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시험장에 들어가려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시험, 유일한 출세의 문. 조선은 양반으로 태어나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공무원, 즉 관료가 되는 것이었죠. 율곡 이인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비록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학문이 있고 남보다 뛰어난 행실이 있다 해도 과거가 아니면 세상에 나갈 길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고 형은 동생을 권면하는 것이 과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과거 시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예비시험인 소과를 통과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고 본시험인 대과를 통과해야 비로소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과에서는 전국에서 1,400명을 뽑아 다시 시험을 쳐서 2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대과는 더 험난했죠. 초시에서 240명을 뽑고 복시에서 고작 33명만 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앞에서 최종 시험을 보는데 이때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9번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대과에서 9번 장원한 게 아닙니다. 소과와 대과의 각 단계마다 매번 1등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3년마다 33명을 뽑는데 평균 응시자가 6만 3천 명이었습니다. 2000대 1의 경쟁률이었죠. 게다가 특별시험이 자주 열렸는데 그때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법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모두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 중에 천민혈통이 섞여 있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법은 제주만 보는 게 아니라 족속도 함께 본다. 그래서 대부분 양반들만 합격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노비 출신이었는데 주인이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양자로 보내 과거를 보게 해줬습니다. 결국 그는 판서까지 올랐죠. 2부 합격, 그리고 장원의 영광. 35세 공무원이 되다. 그렇게 어렵게 합격하면 몇 살쯤 됐을까요? 평균적으로 소과는 34살, 대과는 36살에 합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결혼도 일찍 했던 시대니까 자식이 이미 커서 함께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이 먹고 합격한 사람은 정순교, 85세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린 합격자는 13살의 이건창이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암행어사 이건창입니다.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문규라는 분은 83세에 합격했는데 본래 전구품부터 시작해야 하는 병과 출신이었지만 고종이 특별히 정산품 병조 참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차관복급에 임명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사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니까요. 장원급제, 인생역전의 티켓. 그런데 만약 단순히 합격이 아니라 장원급제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정말 인생역전이었습니다. 보통 합격하면 정구품, 그러니까 가장 낮은 관직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원급제를 하면 바로 종육품으로 임명됩니다. 구품에서 육품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걸 한 번에 뛰어넘는 거죠. 그날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복사꽃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임금이 직접 내리는 수를 받습니다. 고향에서는 사흘 동안 큰 잔치가 벌어졌고 지방에서 장원이 나오면 관찰사가 직접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곡식과 자기가 내려졌고 아버지에게는 벼슬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벼슬을 추중했죠. 병과나 을과로 급제해도 집안의 경사인데 장원이면 마을 전체의 경사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생 특혜가 따라다녔습니다. 보통 70살이 넘으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였지만 장원급 제자는 70이 넘어도 녹봉을 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해도 관직을 못 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바로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장원급 제자는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일반 합격자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했고 평생 임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과거 합격자가 관료 정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을과와 병과는 관직 임용을 받을 기회만 주어진 일종의 후보자 신분이었죠. 명문가 출신이라면 병과라도 임용이 확정되었지만 한미한 가문이라면 늙을 때까지 관직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생원과 선달이라는 호칭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소과 합격자와 묵과 합격자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그 의미가 변질되어 시골 장터의 떠돌이 장사꾼들에게까지 붙게 된 거죠. 삼부 천재들의 시험장. 율곡 이이 천재의 탄생. 조선 역사 500년간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면 단연 율곡 이이입니다. 3살 때 석류가 벌어진 걸 보고 이렇게 읊었다고 합니다. 석류 피리 쇠홍주, 석류 껍질 안에 들어있는 씨 모양이 붉은 구슬처럼 빛나는구나. 8살에는 파주 화석정에서 가을의 정취를 시로 읊었고 10살에는 강릉 경포대에서 장문의 경포대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진사초시에 장원급제를 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상을 마친 후 아버지가 계모를 드리자 상처받은 율곡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산을 내려온 율곡은 다시 과거에 도전했습니다. 천도책, 전설이 되다. 22살 율곡은 별시에 응시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천도책, 즉 하늘의 도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안지를 채점하던 시험관 정사룡은 글을 다 읽기도 전에 감탄해서 외쳤습니다. 이 이상의 답안은 없네. 만약 이 이상의 답안이 나올 수 있다면 이는 인간의 글이 아니라 신의 글일 것이네. 그는 답안지를 다 읽지도 않고 일지본, 즉 첫 번째 답안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장원이 결정된 순간이었죠. 율곡의 답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만가지 변화의 근본은 하나의 음양일 따름입니다. 이 기가 움직이면 양이 되고 고요하면 음이 됩니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한 것은 곧 기이고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은 이인 것입니다. 이 천도책은 명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24년이 지난 후 명나라 사신 황홍원이 조선에 왔을 때 율곡을 보고 역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천도책을 지은 분인가? 율곡의 명성은 이미 중국 학계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겁니다. 율곡은 이후로도 계속 과거에 응시해 28살까지 총 9번의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퇴계 이황 3번의 낙방. 율곡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퇴계 이황. 그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가 진사시에서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27살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고 다시 공부에 정진해 33세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23살의 율곡이 퇴계를 만났을 때 이미 58살이었던 퇴계는 젊은 율곡을 보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율곡이야말로 후생가외로다. 후배들의 약진이 두려울 정도구나. 박지원 과거를 거부한 천재. 소설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 노론 명문가 출신의 소가 초시와 복시에서 장원을 휩쓴 금수저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열하일기에 쓰인 그의 문체를 꾸짖으며 옛글의 문체를 따르라고 강요하자 틀에 박힌 과거 시험의 염증을 느낀 그는 그 다음 시험부터 백지 답안지를 몇 번 내고는 아예 관직에 진출할 뜻을 접었습니다. 사부 왕들이 출제한 문제들. 전시에서는 왕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독권관이 출제하여 왕이 품정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지식 시험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이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국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고민. 세종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염치를 기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어느 집안은 노비가 수천, 수백 명인데 한계를 둘 수 없는가? 또 다른 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을 호적하여 군사를 삼으니 예전 제도에 거의 가까우나 만일 급한 일이 있어 임시로 조발하면 진퇴의 술법을 막지 못하고 온 집안이 군사로 나가면 농상의 업을 폐지하게 되니 어떻게 하면 병농이 생각한 바와 같이 잘 되고 사졸이 정년할 수 있는가? 세종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거나 정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뽑고자 했던 거죠. 성종의 외교 고민. 외인들의 왕래가 전에 비하여 많은데 공역하는 물자가 걸핏하면 만석으로 계산되니 장차 그들과 절교하고자 한다면 회유하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해군의 솔직함. 광해군의 문제는 전란을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과 아무리 해도 잘 안되는 무력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문제들은 현재의 논술 시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지문을 제외한 실제 문제는 한 줄에서 두 줄에 불과했지만 답안은 자기 생각과 의견만 쓰면 안 되고 온갖 유교 경전들을 툭 치면 자판기처럼 나올 만큼 달달 외워서 레퍼런스를 적절하게 인용해가면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즉, 자기 의견과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장력도 좋아야 했습니다. 오부 부정행위와의 전쟁. 평생을 걸어야 하는 시험. 가문의 운명이 걸린 시험. 부정행위의 유혹은 어느 시대나 강력했습니다. 1705년 땅속 대나무 통 사건. 숙종 31년 2월 18일 성균관 앞마을의 한 안악이 나무를 캐다가 노끈이 땅에 묻힌 것을 발견하고 잡아당겼습니다. 대나무 통이 묻혀 있었죠. 대나무 통은 땅속을 통해 과거 시험이 열리는 성균관 반수당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대나무 통 속에 노끈을 넣어 과장해서 시험 문제를 노끈에 매달아 보내고 밖에 있는 사람이 답안지를 작성해 노끈에 묶어보낸 거였습니다. 당국이 조사를 했으나 끝내 범인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8패. 숙종 시기에 정리된 대표적인 과거에 패단 8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반이라고 해서 고개를 돌려서 옆에 답안지를 베끼는 겁니다. 부정행위의 기본이었죠. 둘째, 낙지라고 해서 답안지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응시자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수된 시험관이 행하기도 했죠. 셋째, 설화라고 해서 옆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서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넷째, 수종협책,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였습니다. 책을 숨기고 들어가는 거죠. 다섯째, 역서라고 해서 등록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베낄 때 잘못 쓰인 글자나 엉터리 문맥을 바로잡아 고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섯째, 절과라고 해서 종사자를 매수해 다른 합격자의 이름을 답안지에 바꿔붙이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일곱째, 인문유린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장에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겁니다. 명문대가 정도되면 중대에서 대대 규모가 움직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덟째, 이조란면 출입이라고 해서 시험장을 경비하는 이조를 미리 매수한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부정행위였습니다. 부정행위 처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2번의 응시 자격, 그러니까 6년을 박탈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심하다고 생각되면 곤장 100대를 치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리거나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종대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과거 제도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조선 후기의 막장 상황.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과거의 패단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한탄했죠. 그 무력 과장에서 직접 글을 짓는 사람은 응시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세도가의 자제는 천자문을 몰라도 합격했고 임금이 직접 주관한 과장에서도 술판, 싸움판이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조선 말기가 되면 과거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당시 과거장을 그린 그림을 보면 아예 파라솔까지 펴놓고 느긋하게 모여앉아 다과회라도 나누는 듯한 풍경입니다. 육부 과거 낙방의 인생들. 80살까지 응시한 사람들. 과거 시험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85세의 정순교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13살의 이건창이었습니다. 정순교는 무려 72년간이나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가 필생의 과업이므로 어떻게든 합격하고 보자는 심리가 부정시험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산골세님에 비해 지방 출신 선비들이 주로 묵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한 지역이 유명한 남산골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고시촌이었던 거죠. 이곳의 선비들을 남산골세님이라고도 불렀는데 계속 과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평이 높아지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한 과거도 실시했습니다. 박제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모든 길을 막아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공자님이라고 해도 그 문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약용도 천거 없이 과거 시험으로만 인재를 뽑아 1000가지 병통과 100가지 폐단이 일어난다고 개탄했습니다. 7부 과거 제도의 명암. 긍정적 측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과거 제도는 이론상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양반이 대부분이었지만 반석평처럼 노비 출신에서 판서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습 귀족제에 비하면 과거 제도는 훨씬 개방적인 제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지방의 인재를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통로 역할을 했죠. 부정적 측면 폐단의 온상. 하지만 과거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뇌물과 정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따라 합격과 낙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죠. 둘째,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소속 당파에 따라 급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실무 능력 경시였습니다. 시험 과목이 사서오경과 시부에 집중되어 실제 행정 실무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죠. 넷째, 과잉 경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준비에 매달려 다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좌절과 원한이었습니다. 평생 과거에 매달리다 실패한 사람들의 좌절감과 사회적 불만이 쌓였습니다. 8부 과거 제도의 종말.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에서 인습적인 사회경제면에 대한 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서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등용법을 만들기로 의결했습니다. 958년 고려 광종 때 시작되어 936년 동안 존속해온 과거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대한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을 정도였지만 조선의 과거 시험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구 역시 조선의 마지막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남긴 유산. 조선시대 과거 시험.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24만 명이 몰려 서로를 밟고 넘어뜨렸던 그 시험장. 85세 노인과 13살 소년이 같은 공간에서 글을 쓰던 그 광경. 율곡 이인은 9번 장원급제로 천재의 전설을 남겼고 퇴계 이황은 3번의 낙방 끝에 합격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고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선비들은 평생을 과거 준비에 바치다 끝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남산골세님으로 불리며 늙어갔고 선달이라는 이름으로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뇌물과 정실이 판쳤습니다. 땅속에 대나무 통을 묻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고 합격자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시험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과거 제도는 더 이상 인재 등용의 통로가 아닌 폐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했을까요? 936년간 존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제공했고 전국의 교육을 확산시켰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936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겪었던 좌절과 희망, 부정과 개혁의 열망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과 문제점은 형태를 바꿔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